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쁜 음식을 식단에서 많이 제외하셨나요? 몹시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선정한 책은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책입니다. 항상 뭐 여러 가지 영양소도 다 필요하고 뭐 비타민 미네랄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를 꼽으라고 하라면 이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단백질. 그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작은 제목을 가지고 다케무라 마사하루라는 이제 일본인 저자인데요.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의학 박사고요. 1969년 미에현 스시에서 태어나 1998년 나고야 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를 수료, 나고야 대학 조교 등을 거쳐서 현재는 도쿄 의과대학 대학원 과학교육연구과 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 박사시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이 또 영양학을 또 했나 봐요.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이제 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읽어보니까 뭐 이쪽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반인도 읽어도 그냥 어려운 부분들, 뭐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건너뛰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지만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리말이 있는데 단백질 보급원은 소, 돼지, 닭 등의 고기이면서 동시에 동물의 근육인 셈이다. 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동물의 근육 외에도 수두룩하다. 우유, 치즈, 달걀, 콩, 간, 물고기, 곤충 등 예로 들자면 끝이 없다. 이런 식품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적절한 근육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은 근육질로 변한다. 그러나 단백질은 결코 근육만을 만들진 않는다. 손발톱, 머리털, 끈끈한 침, 피부는 물론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해치우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물질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며 책을 읽는 여러분을 구성하는 물질 역시 단백질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죠. 정답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아까 앞쪽에서 읽어드렸던 것 중에 이제 물고기 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물고기 얘기 나오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종양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선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백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고 이 책은 이제 총 1장, 2장, 3장, 4장, 5장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1장에 1절, 2절, 3절, 2장에 1절, 2절, 3절, 4절, 3장에 1절, 2절, 3절, 4절, 5절, 4장에 1절, 2절, 3절, 5장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5장은 이제 Q&A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풀어드릴 부분들은 이게 앞쪽 4장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5장에서 Q&A는 이제 한두 개 정도 모두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만 좀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고 1장 이제 단백질의 성질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로서 이제 단백질 얘기가 나오는데 단백질과 그다지 관계 없어 보이는 채소 샐러드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 채소는 식물이다. 다시 말해 생물이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단백질들이 식물 세포를 활동하게 한다. 따라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꼭 고기만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육고기 위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세포가 있는 곳에는 다 단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요즘은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란 영양소 섭취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내가 먹는 음식의 영양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지, 어떤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무엇인지, 지방이 많은 식품은 무엇인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무엇이며, 어떤 식품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배합이 되는지, 어떤 식품의 영양가가 제일 높은지를 아는 것은 건강은 물론 생명력과도 관련이 깊어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교육들이 과연 저희가 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영양학과나 가야, 식품 영양학과나 가야 받는 교육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생물가, 생물체 내에 흡수된 질소 가운데 배설되지 않는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그래서 배설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재료로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어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 속에 함유된 질소 중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이용되는 질소의 양이 많을수록 그 단백질의 생물가, 곧 영양가가 높다는 뜻이다. 생물가가 높다라는 것은 영양가가 높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생물가가 65에서 70 정도가 되고요. 밀은 50에서 55, 콩은 75. 콩이 상당히 높죠. 소고기는 76, 달걀은 87에서 97, 우유는 85에서 90.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다 문제가 되긴 하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달걀, 우유가 이래서 영양가가 되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유나 달걀 같은 경우 자연 방목했던 것들이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으면 다 사료를 먹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생물가가 높을까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봅니다. 사실은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쌀조차도 과연 이게 자연식품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에다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자연식품이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한 번씩 붙거든요. 21페이지의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음식을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렇게 분해된 재료를 이용해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식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잘게까지 부서지고 있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는 저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식사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근데 지금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빨리 먹으라고 자꾸 재촉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빨리 먹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용될 수 있게 잘게 분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와 사람의 단백질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이 다르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소고기도 소화되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미세하게 분해되므로 소로서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동물마다 다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은 그 분자 속에 아미노기라는 원자 단을 포함한 데서 유래한다. 또는 산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그 분자 안에 카르복실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렵죠. 뭐 그냥 대충 그저 그렇다라고 아시면 돼요.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사용될 때 아미노기가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변하는데, 이 물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요소로 모양이 바뀐다. 이것이 오줌의 성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이제 기본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이 독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20종의 아미노산, 그래서 싹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20종류의 아미노산. 되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옆으로 늘어서는데, 이런 상태의 1차 구조를 폴리펩티드,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구조가 복잡한 게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생물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새로이 합성할 수 있다. 즉 단백질의 재료인 20종의 아미노산 중 과반수를 새로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아미노산 20종 가운데 9종을 몸속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체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몸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뭐 류신, 이소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그다음에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히스티딘, 그다음에 뭐 아르기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우리가 무슨 영양학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 그죠? 이제 3절은 약간 이제 제목만 하게 돼서 단백질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 뭐 딱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계란을 불에 구우면 계란 후라이가 될까? 변성이 되는 거죠.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44페이지에 이제 가열로 인한 변성은 실제로 인체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매우 비슷하다. 아니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다. 이 얘기는 몸에 들어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윗속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 단백질이 강한 산성에 닿으면 가열되는 것처럼 변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입안에서 굉장히 많이 씹어야 됩니다. 고기도. 근데 대부분 안 그러면 대충 삼키죠. 강한 산과 접촉하면 단백질 표면에 있는 전하 부분이 매우 크게 변화한다. 이런 전하의 변화는 단백질의 3차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단백질은 이제 자체의 3차 구조를 크게 바꿔 그 성질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성질이 변하면 이전까지 둥그스름하던 모습에서 단백질 분자가 서로 응집하듯이 가늘고 긴 꼴로 변해 펩신과 같은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절단되기 쉬워진다. 다시 말해 식품을 불로 가열하면 그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 윗속에서 소화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 결과 종전까지는 위에서 부담이 되어서 먹지 못했던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불을 이용하는 이점 중에는 물론 살균도 있지만 식품 속의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효과의 가치가 크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대로 가열이 단백질의 영양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어느 정도 변성시켜 놓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그 식품이 다른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함유했을 경우 그걸 변성시키지 않고 먹으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인간의 뇌가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단백질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뇌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뭐 이래서 이제 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 그래서 1절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 근육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근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모양은 상당히 다르다. 근육은 수많은 근세포가 융합해 마치 큰 세포 하나로 변한 것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수축 장치다. 근세포가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은 그 내부가 근원섬유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로 거의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인 것이다. 근원 섬유를 만드는 주요 단백질은 액틴과 미오신이다.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세 드셔서 이렇게 뭐 낙상을 하셨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탄수화물의 섭취는 좀 줄이시면서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막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함으로써 몸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 수축과 이완 작용은 각각의 근육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미끄러짐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교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근육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완과 수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죠. 그건 이제 신경계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신경계에서 신호를 줘야만이 이완 수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대략 7가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효소 단백질, 구조 단백질, 저장 단백질, 수축 단백질, 방어 단백질, 조절 단백질, 수송 단백질 이라고 7가지로 하는데 효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화 효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조 단백질은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저장은 이제 뭐 저장하는 거고요. 수축은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방어는 면역 체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로 나눈다는 거고, 이제 2절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양소에서 몸을 만드는 단백질로라고 이제 60페이지 단백질은 먼저 위 속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의 하나인 펩신으로부터 공격당한다. 즉 위 속의 높은 산성도로 인해 단백질이 어느 정도 변성을 일으키고 펩신이 작용해 단백질을 대충 자른다. 이어서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서 또 다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 키모트립신, 카르복시, 펩티다제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에서 대충 잘린 단백질은 소장을 거치는 사이에 더더욱 미세하게 분해된다. 그러니까 결국 키는 어디냐 하면은 위장과 담즙산이에요. 펩신으로 인해서 여기가 아주 단백질은 그래서 대부분 뭐 소장에 가서도 최종적으로 분해되긴 하지만 펩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게 부서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분해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잘게 부서진 단백질 중 펩티드 조각 상태로 변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펩티다제의 작용으로 아미노산 1개 또는 2~3개가 결합된 작은 펩티드 조각으로까지 분해된다. 이렇게 분해된 아미노산이나 펩티드 조각은 흡수상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운반체의 작용으로 그대로 흡수상피 세포로 흡수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화기관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든 세포막을 만들든 물론 저장을 하든 호르몬을 만들든 그거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흡수된 아미노산의 운명, 그래서 아미노산 이외에 디펩티드나 트리펩티드, 그러니까 2개나 3개의 펩티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흡수 상피 세포 속에서 세포막이 있는 것과는 다른 펩티다제의 작용으로 하나하나의 아미노산까지 분해된다. 이제 이러면 소장의 육모를 통해서 되는 거죠. 흡수된 아미노산은 그대로 혈류를 타고 문정맥, 이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해 간으로 운반된다. 간으로 날라진 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의 합성에 쓰이고 나머지는 다시 혈류를 타고 온몸의 조직과 세포로 보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근육을 만들든 뭘 하는 거죠. 또 이제 아미노산의 집합소라는 게 있답니다. 아미노산 집합소에는 단백질의 재료로 쓰일 20종의 아미노산이 제각기 충분한 양만큼 저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 분량이 늘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만일 아미노산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면 남은 양은 그대로 대사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이때 생긴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어 배설된다. 암모니아 이제 여기 자꾸 요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안 좋은 건 다 나와요.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것도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영양소로서 섭취하는 이유는 아미노산 집합소 내의 아미노산 종류와 양을 유지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먹은 단백질이 소화되어 생긴 아미노산이 그대로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몸속에서도 그대로 콜라겐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콜라겐 또한 단백질이다. 위와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되어서 과거의 콜라겐이었던 아미노산도 역시 아미노산 집합소에 들어간다. 아미노산까지 분해되어 버리면 그 자체가 이전에 콜라겐을 형성했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한번 제가 뭐 앞쪽에서도 좀 강조했던 얘기인데 어느 분들은 뭐 콜라겐 뭐 저 잘게 부숴놓은 뭐 대용량이 아니고 뭐 잘라놓은 콜라겐을 먹으면 뭐 되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콜라겐이 들어온다고 콜라겐을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시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가지고 다시 비타민 C를 만나서 내 몸에 쓸 수 있는 아미노산 콜라겐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콜라겐을 먹느니 차라리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훨씬 일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 집합소에 있는 아미노산은 반드시 단백질의 재료로만 쓰이지 않는다. 상황과 까닭에 따라서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되거나 지방산과 탄수화물의 합성에도 사용된다. 그대로 분해된 뒤에 요소로 변해 배설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미노산의 주된 용도가 각 세포와 조직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단에서도 뭐 육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맛이 있기 때문에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단백질은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닭가슴살 맛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보다는 그런 퍽퍽살이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거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거든요. 단백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끼는 건 지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식단에서 단백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화롭게 고루고루 먹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